조선 인조 12년 전라도 광양에 김부자라는 갑부가 살았습니다. 어물과 배를 다루는 장사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죠. 배만 20척이 넘었고 엽전도 만냥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김부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처 박씨가 낳은 큰아들 상윤, 둘째 상민, 그리고 일찍 죽은 첩이 낳은 막내 상호였죠. 상호는 26살이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평생 첩 자식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으며 자랐어요. 밥은 늘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형들이 다 먹고 남은 걸 먹어야 했죠. 방도 헛간 옆 작은 골방이었어요. 겨울이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웠습니다. 본처 박씨는 상호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첩 자식 주제에 밥이나 축내고. 상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말하면 더 혼날 뿐이었죠. 큰형 상윤은 상호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내 신발 가져와. 둘째 상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반항하면 매만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26년을 살았습니다. 상호의 가슴속 깊은 곳엔 언젠가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첩 자식은 평생 첩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부자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상호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형들은 유산 이야기만 했지만 상호는 그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첩 자식이라 죄송합니다. 김부자는 상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달을 앓더니 결국 눈을 감았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처 박씨가 유산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상윤을 불렀어요. 너는 장남이니 광양 조선소를 가져라. 무역선 5척과 엽전 3,000냥도 내 몫이다. 상윤은 크게 웃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둘째 상민에게도 후했습니다. 너는 하동 선착장을 가져라. 어선 10척과 엽전 2,000냥도 주마. 상민도 기뻐하며 감사했죠. 그런데 막내 상호를 부를 때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너는 광양 끝자락 갯바위를 가져라. 엽전 200냥도 주마. 첩 자식 주제에 이것도 과분하다. 상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수천 냥씩 받는데 자신은 200냥이라니. 하지만 한편으론 200냥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평생 한 푼도 쥐어본 적 없는 상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큰형 상윤이 비웃었습니다. 갯바위라니. 바위나 주워 팔겠구나. 상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미워하셨나?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주신 걸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첩 자식이 우는 건 더 큰 죄였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상호는 갯바위 땅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서 뒤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어요. 상호야, 증조부께서 이 땅에 대해 말씀하셨다. 바다는 보물을 품고 있다고. 바닷물이 빠질 때를 보라. 상호는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에 갯바위 문서와 엽전 210냥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조금씩 모은 돈 10냥이 있었어요. 210냥. 쓸모없어 보이는 갯바위보다 200냥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쌀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어요. 광양 저자거리에 조그만 가게 하나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갯바위는 어쩌죠? 아버지가 주신 땅인데. 상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갯바위에 가보자.
아버지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쌀가게를 차리면 되니까. 뒤를 돌아보니 큰 기와집이 보였어요.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죠. 한겨울 칼바람이 살을 에었습니다. 저자거리를 지나는데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양반이 젊은 여인을 죽도록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해. 양반의 주먹이 여인의 뺨을 후려쳤어요. 여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녀이지 기생이 아닙니다. 주인 나리께서 밤에 방에 오시라 하셨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양반이 더 화를 냈죠. 내가 감히 주인을 거역해.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200냥이나 주고 샀더니 2천한 것이. 상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냥. 양반이 칼을 빼들었어요. 오늘 내 목숨을 끊어주마.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상우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산 자신이었어요. 저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외로움, 억울함, 분노. 상우도 26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기요. 상우가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반이 돌아봤죠. 누구냐, 내가? 상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엽전 200냥 드리겠습니다. 저 여인을 제게 팔아주십시오. 상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양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 200냥이라고? 상우는 품속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쌀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여인이 놀란 눈으로 상우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왜 자신을 구하려는 걸까요? 상우는 여인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양반이 생각했습니다. 저 하녀는 말을 안 듣고 200냥은 큰 돈이었어요. 좋다. 가져가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200냥을 내놨습니다. 엽전이 손을 떠나는 순간 상우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가게도 새 출발도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의 목숨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상우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간 제주에서 살다 육지로 팔려온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상우는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인의 손이 차가웠어요. 겨울인데 옷도 얇았죠. 상우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걸쳐줬습니다. 저 주막으로 가요. 상처부터 치료해야 해요. 상우는 여인을 부축해 저자거리 주막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는 물을 떠다주며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왔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주 해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 때문에 육지로 팔려왔어요. 춘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양반집에서 3년간 일했는데 오늘 주인이 춘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춘하가 상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련님은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도련님에게도 큰 돈이었잖아요. 상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첩 자식입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요. 춘하가 놀란 눈으로 상우를 봤죠. 도련님도. 형들은 조선소와 선착장, 배와 큰 돈을 받았어요. 저는 갯바위 땅 하나와 200냥을 받았죠. 상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200냥으로 쌀가게를 차릴까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춘하는 상우를 보며 울었습니다.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첩 자식과 팔려온 해녀. 둘 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도련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춘하가 물었습니다. 상우가 땅 문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갯바위를 주셨어요. 보물이 있다고 하셨죠. 춘하의 눈이 빛났습니다. 갯바위요? 어디에 있나요? 상우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광양 끝자락이라고 하던데요. 춘하가 문서를 보더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갯바위, 물살이 빠른 곳이겠네요. 상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춘하가 설명했습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 미역이 잘 자라요. 제주에서도 그런 곳이 최고였어요. 상우의 눈이 조금 빛났습니다. 그럼 미역을 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춘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련님, 미역은 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작업 못해요. 상우가 물었죠. 왜요? 춘하가 설명했습니다. 썰물 때만 갯바위가 드러나거든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요. 그리고 파도가 세서 위험해요. 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딸 수 있나요? 춘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제주에서 잠수해서 딸 때도 하루에 기껏해야 5근이었어요. 상우는 생각했습니다. 팔면 돈이 되긴 하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겠네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둘은 침묵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춘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우가 춘하를 봤습니다. 춘하 씨,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저와 함께 갯바위로 가주시겠습니까?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혼자서는 바다 일을 전혀 모릅니다. 춘하는 상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써서 자신을 구했어요. 목숨을 구해줬죠.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 목숨을 비쳤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긴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둘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땅 문서를 돌려받고 광양 끝자락을 향해 걸었어요. 반나절이 걸려서 도착했어요. 상우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바위만 가득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바위를 때렸죠. 쿵쿵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황량했습니다. 상우는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지? 200냥만 있었어도 쌀가게를 차렸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춘하는 달랐습니다. 바다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좋습니다. 물살이 정말 빠르네요. 춘하는 갯바위로 내려갔습니다. 춘하가 손을 물에 담갔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맛을 본 거죠.
물이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미역이 잘 자랄 곳입니다. 상호도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갯바위 위 언덕에 무너진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갔고 벽도 허물어져 있었죠. 상호는 한숨이 나왔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나. 춘하가 움막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고치면 됩니다. 제주에서도 이런 데서 살았어요. 춘하는 강했습니다. 3년간 양반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았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둘은 움막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냈죠. 그러다 춘하가 마루바닥이 깨진 곳에서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종이였습니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아버지 김부자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였죠. 상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이겠구나. 아비는 내게 미안하다.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에게는 이 갯바위를 준 것을 말이다. 형들은 욕심이 많아 너에게 좋은 것을 주면 분명 내가 죽은 후에 빼앗았을 것이다. 막내는 인내심이 많고 지혜로우며 강하다. 이 땅을 잘 지킬 사람은 너뿐이다. 증조부께서 이 땅에 대해 말씀하셨다. 바다는 검은 보물을 품는다. 바닷물이 빠질 때를 보라. 처음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편지를 읽는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었던 거죠. 26년간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아버지만은 자신을 봐주셨어요. 상호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울음이 터졌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첩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 형들에게 맞았던 기억, 혼자였던 외로움이 모두 터져나왔죠. 춘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김부자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준 거죠.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춘하가 상호를 안았습니다. 도련님, 울어요. 평생 참았잖아요. 상호는 춘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겁니다. 한참 후 상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춘하 씨, 아버지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함께해요. 그날 밤 둘은 움막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서로의 온기로 견뎠어요. 상호는 춘하에게 물었습니다. 춘하 씨는 왜 저를 따라왔어요? 춘하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3년간 육지에서 살면서 저는 물건이었어요. 팔리고 사지고 주인 맘대로 부리는 물건.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어요. 전 재산을 써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춘하가 상호를 받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평생 도련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상호도 춘하를 받습니다. 저도 춘하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하가 상호를 깨웠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지금이 썰물입니다. 창밖을 보니 바닷물이 빠지고 있었어요. 갯바위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검은 바위 위에 미역이 주렁주렁 붙어 있었어요. 춘하가 눈을 빛냈죠. 저게 다 미역입니다. 둘은 급히 낫을 들고 갯바위로 내려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셌어요. 춘하가 앞장섰습니다. 도련님, 제 뒤를 따라오세요.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요. 상호는 떨리는 다리로 춘하를 따라갔어요.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미역이 바위에 빽빽이 붙어 있었어요.
춘하가 낫으로 미역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뿌리 가까이 베야 합니다. 너무 위로 자르면 다시 안 자라요. 상우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서툴렀어요. 30분쯤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몸을 적셨어요. 겨울바람에 얼어붙을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나자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춘하가 소리쳤어요. 도련님, 올라가야 합니다. 둘은 급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움막에 돌아와 보니 딴 미역이 고작 5근이었습니다. 춘하가 셋, 상우가 둘이었죠. 상우는 절망했어요. 이것밖에 못 땄구나. 이걸로 뭘 하겠어. 춘하도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하루 5근이면 한 달에 150근이에요. 팔아봤자 엽전 몇 냥에 불과했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일단 해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우는 춘하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썰물 때마다 갯바위에 나가 미역을 땄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상우의 손은 피투성이가 됐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딴 미역 중 일부를 끓여 먹었어요. 소금도 없어서 바닷물로 간을 했죠. 하루 2끼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른 미역이 150근쯤 모였어요. 상우가 광양 장터에 가서 팔았습니다. 품질이 좋다며 엽전 5냥을 받았죠. 상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한 달 고생해서 5냥이라. 이걸로 뭘 하겠어. 200냥으로 쌀가게를 차렸으면 한 달에 20냥은 벌었을 텐데. 후회가 또 밀려왔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났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바닷바람에 새까맣게 탔어요. 상우의 잘생긴 얼굴도 거칠어졌죠. 마을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며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냐. 미역이나 따서 먹고 산다고. 바보들 같으니. 한 노인이 충고했어요. 젊은 것들이 고생 참 많이 하네. 그 갯바위는 원래 쓸모없는 곳이야. 미역 몇 근 따봤자 입에 풀칠도 안 된다고. 상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틀리신 걸까? 검은 보물이라는 게 미역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춘하도 함께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상우가 춘하에게 물었습니다. 춘하, 후회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을 따라온 걸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함과 자책감이 묻어났죠. 춘하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도련님. 저는 행복해요. 춘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도련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우는 춘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춘하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둘은 그날 밤 조용히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예식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4개월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상우와 춘하는 여느 때처럼 썰물 때 갯바위에 나가 미역을 따고 있었어요. 파도가 조금 잔잔했습니다. 춘하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잠긴 바위까지 가려면 잠수를 해야 했어요. 춘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제주 해녀 시절부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물속은 맑았습니다. 미역이 물결에 흔들리며 춤을 췄어요. 춘하가 낫으로 미역을 베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눈에 띄었어요. 바위 틈에 나뭇가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검은 것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미역이 아니었습니다. 더 얇고 부드러웠죠. 춘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춘하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물컹물컹한 느낌이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바다 향이 진하게 났죠. 춘하는 나뭇가지째 뽑아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춘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상우가 달려왔습니다. 춘하가 나뭇가지를 보여줬죠. 검은 것이 주렁주렁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춘하가 자세히 봤어요. 이건 해조입니다. 제주에서 가끔 바위에 붙은 걸 뜯어 먹었어요. 말리면 맛있어요. 상우도 신기했습니다. 나뭇가지에 해조가 붙다니. 춘하가 눈을 빛냈어요. 도련님, 이게 바로 검은 보물 아닐까요?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조는 바위에 붙은 걸 뜯어야 하잖아요. 미역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춘하가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붙은 해조를 보세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춘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일부러 나뭇가지를 바다에 꽂으면 어떨까요? 상우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기둥을 박고 나뭇가지를 묶으면 해조가 알아서 붙는다는 말씀이세요? 춘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미역은 우리가 따야 하지만 해조는 알아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춘하의 눈에서 희망이 빛났습니다. 3년간 양반집에서 당한 수모, 육지로 팔려온 슬픔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상우는 흥분했습니다. 이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검은 보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둘은 급히 움막으로 돌아갔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춘하가 제주에서 본 것을 떠올렸어요. 제주에서는 파도가 센 곳에 해조가 잘 자랐어요. 물살이 빠른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갯바위가 딱 그렇죠. 춘하가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공기에 노출되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상우가 무릎을 쳤어요.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르고 또 자라고 하겠네요.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갯벌에 대나무 기둥을 박고 가로로 참나무 가지를 묶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상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나무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춘하가 말했어요. 제가 미역 파는 것 좀 더 모으면 될 거예요.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미역을 팔아 엽전 10량을 모았어요. 상우는 마을에 가서 대나무를 샀습니다. 춘하는 산에서 참나무 가지를 잘라왔죠. 이틀 동안 둘은 갯벌에 기둥을 박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또 잡혔어요.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기둥 10개를 박았습니다. 가로로 참나무 가지를 촘촘히 묶었어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높이였죠. 완성됐습니다. 상우와 춘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상우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실패한 걸까? 하지만 춘하는 차분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요. 바다는 조급하면 안 돼요. 춘하의 제주 해녀 경험이 빛을 발했죠.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춘하가 소리쳤어요. 도련님, 나뭇가지를 보세요. 상우가 달려갔습니다. 참나무 가지에 연한 초록색 점들이 생겼어요. 됐다. 상우가 소리쳤어요. 춘하도 기뻐서 뛰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개월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해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초록색이 짙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2개월째 되자 검은색이 됐습니다.
나뭇가지가 해조로 뒤덮였어요. 상우와 춘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해조가 자라다니. 상우가 감격했어요. 춘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해요. 상우가 물었죠. 이름이요?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조라고만 하면 헷갈려요. 특별한 이름이 필요해요. 둘은 고민했습니다. 춘하가 제안했어요. 도련님 성을 따서 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씨가 처음 키운 거니까요. 상우가 눈을 빛냈습니다. 김. 좋네요. 김. 그날부터 둘은 그 검은 해조를 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춘하가 김을 조금 떼어서 말렸습니다. 햇볕에 말리니 검은색이 더 짙어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우가 맛을 봤습니다. 입에서 바삭하게 녹았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했습니다. 맛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춘하도 먹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아버님 말씀을 알겠어요. 상우와 춘하는 본격적으로 김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마른 김 200근이 모였죠. 상우가 광양 장터에 가져갔습니다. 한양에서 온 큰 상인이 김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요? 이렇게 품질 좋은 해조는 처음이요. 상인은 김을 맛봤습니다. 감탄했어요. 맛이 일품이요. 이건 한양 양반들이 좋아할 것이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정한 값을 쳐주시면 됩니다. 상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00근의 엽전 50량을 드리겠소. 상우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50량? 미역은 한 달에 5량도 못 벌었는데 김은 한 달에 50량이었어요.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받았죠. 집에 돌아와 춘하에게 보여줬습니다. 춘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도련님.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춘하가 상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상우도 춘하를 안았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날 밤 둘은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예식도 없었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어요. 상우가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하,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도련님.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첫 자식과 팔려온 해녀가 부부가 된 겁니다. 상우와 춘하는 김밭을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기둥을 20개, 30개로 늘렸어요. 참나무 가지도 더 많이 묶었죠. 엽전 50량으로 재료를 사고 움막도 고쳤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김밭이 갯벌을 뒤덮었습니다.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검은 숲처럼 드러났어요.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저게 뭐요? 해조를 키운다고? 한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60년을 살았지만 저런 건 처음 보네. 젊은이들이 대단하구만. 사람들은 상우와 춘하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1년째 되던 해 상우는 엽전 600량을 벌었습니다. 움막을 허물고 작은 기와집을 지었어요. 방도 2개 만들고 부엌도 넓혔죠. 춘하에게 비단옷도 사줬습니다. 춘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저는 이런 옷 입을 자격이 없어요.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하가 없었으면 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2년째 되던 해 한양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광양에 김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품질이 최고라고 했어요.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김을 저희에게 파십시오. 상우는 값을 올렸어요. 엽전 100량에 200근을 팔았습니다.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전라도 해안가 마을마다 김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와 춘하는 방법을 숨기지 않았어요. 가난한 어민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줬죠. 기둥은 이렇게 박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묶으세요. 춘하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은 위쪽만 떼야 해요. 아래는 남겨둬야 또 자라요. 어민들이 감사해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상우가 말했어요. 우리도 힘들 때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한편 상우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형 상유는 조선소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어요. 배를 더 만들자. 중국까지 가는 큰 배를 만들면 대박이야. 상유는 빚을 내서 배를 6척이나 더 만들었습니다. 무리했죠. 첫 항해에 나섰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큰 배들이 파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 3척이 침몰했죠. 상유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조선소를 팔았지만 빚이 남았어요.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본처 박씨가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둘째 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착장을 물려받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싼 배를 많이 사자. 그게 이득이야. 헐값 목선을 10척이나 샀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나빴어요. 첫 조업에 나갔다가 배 5척이 파손됐습니다. 어민들이 소송을 걸었죠. 상민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선착장을 팔고 집도 팔았지만 빚이 남았어요. 2년이 지나자 두 형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본처 박씨도 몰락했어요. 큰 기와집에서 쫓겨나 움막에서 살게 됐죠.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본처 박씨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우를 찾아가자. 동생이 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상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머니, 첩 자식한테 빌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셋은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갯바위에 도착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움막이 있던 자리에 기와집이 서 있었어요. 갯벌에는 김밭이 가득했죠. 검은 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상유는 질투가 났어요. 동생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 셋은 기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우가 나왔어요. 형님들, 어머니. 상우는 놀랐지만 냉정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본처 박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상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밥 한 끼만 얻어먹게 해다오. 큰형 상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너를 그렇게 대한 게 후회된다. 둘째 상민도 울었어요. 제발 도와다오. 상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26년간 쌓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천대받았던 기억, 매 맞았던 기억, 혼자였던 외로움. 하지만 춘하가 옆에 와서 속삭였죠. 도련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춘하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복수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님들, 어머니. 셋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가 말을 이었죠. 3년 전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본처 박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저를 키웠고 춘하를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상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들어오세요. 며칠 뒤 상우가 셋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어머니, 여기서 일하시겠습니까? 김밥 관리를 도와주세요. 큰형 상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니?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셔야 해요. 셋은 김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을 떼고 말리고 포장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본처 박 씨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첩 자식이라고 천대했는데 그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큰형 상윤과 둘째 상민도 깨달았어요. 탐욕이 자신들을 망쳤다는 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본처 박 씨는 김밭에서 일하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호를 불러 말했죠. 상호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첩 자식이라고 천대한 게 평생 후회된다. 본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호가 본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용서했습니다. 큰형 상윤과 둘째 상민도 변했어요. 5년간 땀 흘려 일하며 탐욕을 버렸습니다. 상호야, 우리는 여기서 너를 돕는 게 좋겠다. 욕심 부리면 또 망한다. 상호는 형들을 안았습니다. 그의 여름 한양에서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왕실에서 이 김을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상호는 놀랐어요. 가장 좋은 김을 골라 진상했죠. 한 달 후 왕실에서 극찬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상호와 춘하는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인조 임금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훌륭하구나. 이 김으로 백성들이 잘 먹고 살 것이다. 임금이 상을 내렸습니다. 상호에게는 벼슬을, 춘하에게는 정렬을 내렸죠. 둘은 감격했어요. 첩 자식과 팔려온 해녀가 왕실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광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김씨 부부 덕분에 우리도 잘 살게 됐습니다. 상호와 춘하는 전국 어민들에게 김양식법을 가르쳤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해안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기둥은 이렇게 박고요. 나뭇가지는 이렇게 묶으세요. 춘하가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김은 위쪽만 떼야 해요. 아래는 남겨둬야 또 자라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민들이 눈물을 흘렸죠.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조선 팔도 해안가에 김밭이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어민이 김으로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상호를 김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어느 가을날 아버지 김부자의 묘를 찾았어요. 춘하와 아들 김해를 데리고 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다 이뤘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갯바위를 주신 이유를 이제 압니다. 재물이 아니라 인내를 주셨어요. 춘하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아버님이 그때 주셨던 200냥은 너무 감사드려요. 아들 김해도 할아버지께 절을 올렸어요. 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상호와 춘하는 백발이 되었어요. 어느 겨울 저녁 둘은 마루에 앉아 김밭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춘하, 행복해요. 상호가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도련님.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엽전 200냥으로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김해가 김밭을 이어받았습니다. 손자들도 김양식을 배웠어요. 대대로 번영했죠. 김밭은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 해조를 김이라고 불렀어요. 김씨가 처음 키운 것이니까요. 상호와 춘하가 지은 이름이 조선 백성 모두의 음식 이름이 된 겁니다. 겨울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김밭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어요. 김밭은 영원히 바다에 남았고 상우와 춘하의 사랑도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최초로 김양식의 성공한 조선 인조 때 김여익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영꽃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